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종말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규제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자, 2025년 다주택자의 투자 전략은요, 뭐 아파트에서 뭐 어디 지방이 저평가 됐으니까 그걸 사세요. 이게 투자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다주택자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주택자분들 많죠.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다주택자를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갭 투자의 종말.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뭐 지금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 이후에 진짜 갭 투자는 종말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전세 끼고 사두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또 1주택자인데 집을 한 채 일단은 자기 집이 안 팔리니까 더 사두는 경우도 많죠. 뭐 다 전세 끼고 사니까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뭐 존재한다,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종말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만든 영상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 환경이 급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투자만큼 좋았던 종목이 없었어요. 그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아파트만큼 리스크가 적으면서 또 투자금은 또 적절하게 적게 들어가면서 환금성은 좋으면서 또 나름 시세차익과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종목이 정말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이 별로 없어도, 부동산에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냥 대충 그냥 하나 사면 대충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많았거든요. 장점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부동산 아파트 안에서도 뭐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재개발, 신축,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왔었고,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모습은 이제 분양권, 재건축, 신축 할 거 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이게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12.4%를 내야 되는데 종부세율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똘똘한 거 몇 개 가지고 있다 보면 꽤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다 떼고도 높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보다 너무 약해졌다는 거죠. 뭐 명의를 비틀어서 개인 사업자로 해도 중과가 되고, 법인으로 해도 중과가 되고, 뭐 어째 해도 다 중과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주택이라고 하면 경매로 취득해도 다 중과되고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손피 거래를 하면 이것도 다 막히는 걸로 지금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점점점 이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급변하는 변화 시장에 있어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도태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태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큰 변화에 의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일단은 다주택자 규제한다. 아파트 투자가 어렵네. 그럼 비주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가는 거죠. 요즘에 또 대출 규제를 많이 하죠. 뭐 그전에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또 최근에 뭐 대출 규제 하니까 뭐 거래량이 급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비주택 하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를 받아도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지 그냥 이제 무작정의 대출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규제를 또 안 받습니다. 실제 이제 다주택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시세차익형이 아니라 수익형으로 이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단순 시세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도 집중하더라. 그 다음에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늘리더라. 무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더라. 그리고 단순히 사서 뭐 임대 주고 그냥 기다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쪽으로도 자꾸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내가 직접 사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대를 해가지고 그냥 세팅하는 게 좋을까? 다각도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서는 어떤 업종을 어떻게 다르게 집어넣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의 활용,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의 개념으로 스펙트럼을 지금 넓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실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게 뭐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뭐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약간 필수제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거 환경에서 이런 공간을 이제 임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에어비앤비 뭐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모텔, 호텔 같은 것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성에 안 차니까 뭐 토지 수용, 보상, 뭐 농지 연금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똘똘한 한 채 아파트가 아니라 똘똘한 건물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주식 뭐 또는 금융 투자로 그냥 확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본인이 조금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이거를 사업을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순전히 아파트 한 개 사고 말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넓어진 거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남들이 한다고 해서 덜컥 따라 한다고 대부분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누군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규제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규제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여전히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분양권, 아파트 뭐 계속 봤을 것 같아요. 딱딱딱 입지 잘 선정하고 흐름 잘 파악해가지고 저평가된 타이밍에 딱딱딱 들어가면 뭐 예상했던 만큼은 올라주니까. 근데 이 규제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생각을 저는 요즘 정말 자주 합니다.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 저는 진화 이꼬르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시혜차익형보다 수익형 비중이 압도적으로 쫙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거의 이렇게 5대5까지 균형을 이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지금 수익형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부동산만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금융투자보다 부동산 투자 너무 좋았거든요. 성과가. 굳이 이걸 왜?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실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나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형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월 현금흐름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이게 심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또 생각이 되고요. 이게 생기니까 또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느긋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느긋하면 좋은 물건을 급하게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또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다. 막 이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재밌죠.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더 보이죠. 계속 파는 거예요. 성과는 무조건 따라오겠죠. 이게 아까처럼 안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건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생겼어요. 병원에 대한 업종, 골프장에 대한 이해도, 뭐 고시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업종 그 다양한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파다 보니까 또 이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자, 2025년 다주택자의 투자 전략은요, 뭐 아파트에서 뭐 어디 지방이 저평가 됐으니까 그걸 사세요. 이게 투자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뭐 할 거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성과가 아니더라도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2가지 전략 조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다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파트 갭 투자에서 벗어나서 빨리 다양한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는 지도를 볼 때 아파트만 봤겠죠. 그게 아니라 이 도심에서 아파트를 쏙
빼고 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다 빼고 나면 부동산 할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뭐가 있나요? 근생 건물이 있죠. 올 근생 건물. 빌딩이거나 그 조그마한 뭐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를 자세히 쳐다보면 올 근생이 아닌 건 뭐죠? 다가구, 다세대, 그것도 아니면 주택이죠. 뭐 1, 2층짜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큰 빌딩이 아닌 건 대부분 다 뭐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고 결국은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할 거리들은 있다. 그래서 뭐 꼬마 빌딩, 뭐 건물 투자 하면 좋겠죠. 여기에 이제 다가구 같은 것들이 뭐 강남에만 있나요? 아니죠. 서울 전역에 다 있죠. 근데 다가구가 뭐 처음부터 다가구 신축이었나요? 아니었겠죠. 좀 허름한 뭐 단독주택 같은 거 있었겠죠. 근데 그걸 허물어가지고 신축하는 거 뭐 어떨까요? 주택이라서 다가구는 신축이라서 뭐 취득세가 중과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신축 판매업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은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매입할 때부터 허물기 전에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계약 관계를 허무는 조건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축 판매업을 하면 취득세 중과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도 5년 동안 배제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건 어때요? 아까 아파트 빼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죠? 상권이 있을 거고 상권에는 다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를 뭐 경매로 싸게 사든 아니면 공실이 안 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에 우량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걸 싸게 사든 어쨌든 충분히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냥 무조건 뭐 위험해 이런 게 아니라 투자자라면 일반인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데 다주택자이고 투자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why not? 무조건 why not이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싸게 사서 매매가가 2억인데 감정가가 3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뭐 공실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실이 없는 우량 임차인이 있는 걸 끼고 산다거나 그렇게 해서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면 세액 차익도 낼 수 있고 사자마자 싸게 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률도 만들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겠죠.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 역할을 뭐가 하죠? 이렇게 접점에 있는 역할들. 녹지가 있죠. 이 녹지에는 생산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도 있죠. 이 녹지를 활용한 투자도 많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은 어때요? 여기는 원래 자연 녹지가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서 거기에 식당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고깃집이. 이런 것들도 자연 녹지를 음식점으로 개발한 사례죠. 뭐 이것만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천지백갈이겠죠. 이 정도의 사례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는 공장이에요. 여기는 원래 빈 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장으로 지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막 축구장, 뭐 테니스장, 뭐 이런 식으로 1층은 뭐 축구장, 뭐 2층은 테니스장,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가능하겠죠. 결국은 이거를 진행하려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필요해요. 결국은 하드웨어가 뭐냐면 이 토지 기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니까 용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로 필요하다. 우리가 꼬마 빌딩 투자할 때도 이게 제2종이냐 제3종이냐 준주거냐 상업지냐에 따라 이거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뭐 층수가 다 달라지죠. 상가를 사더라도 중심 상업지에 있는 상가랑 일반 상업지에 있는 거랑 근린 상업지에 있는 거랑 준주거에 있는 상업지랑 그 상가 상권의 특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초보자들은 맨날 중심 상업지 가가지고 상가에 공실이 많아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좀 아는 사람들은 근린 상업지 가거나 준주거에 있는 상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다른 거고 또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자연 녹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관리, 뭐 계획 관리 이거에 따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사서 잘 변화시켜서 엑시트할 거냐에 대한 걸 말이죠.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다가 사업을 조금 융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아파트를 사면 용도가 이건 그냥 주거 용도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목적이 딱 하나로 뚜렷하니까. 근데 주택이 아닌 것들은 그 건물에서 다른 영업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영업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걸 내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건 이런 거죠. 임대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근데 단기 임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이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이건 가장 이지한 버전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손이 가는 걸 하면 그게 뭐예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죠. 에어비앤비를 하면 보통은 내가 매수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전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익이 기존 월세 수익 대비 곱하기 한 3배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세 빼고 나면 2배수가 결국 자기의 순수 마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일부 이제 좀 비용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단속들을 뭐 많이 해요. 서울에 있는 거 90%가 뭐 불법이다, 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면 이거를 정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 하나짜리 할 수 있으면 방 40개짜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모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에 있던 것들이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계속 변모를 많이 했거든요. 얘가 희소해요. 희소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요. 조금만 예쁘게 변신시키면. 그래서 요즘 모텔들이 예쁜 숙소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물론 이제 금액이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입지에 따라 금액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하게 뭐 임대만 주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인력 구성을 좀 한다거나 청소 인력, 데스크 인력, 그다음에 뭐 친구를 교체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세팅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모텔이 아니라도 그 어떤 사업이라도 부동산과 접목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투자, 특히 다주택자의 포지션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포지션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내 집만에 하나 똘똘한 거 하나 해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면서 돈의 가치 하락을 좀 막으면서 뭐 시세차익을 조금 벌어가는 것이라면 진짜 투자자라면 조금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 분야로 계속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진행할 때는 꼭 잠깐 유행 타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요가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선택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이게 5년 전, 10년 전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 수요가 있던 종목인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업종도 좀 과거부터 있던 업종인지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업종인지 그 안에서 나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뜨는 것들은 좀 심사숙고하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진화해야죠. 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 적었습니다. 다주택자의 변신은 무죄다. 여러분의 변신도 무죄다.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